기후변화하고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관계를 가질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에 북극군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사진에다가 집어넣고 온난화하고 기후변화는 어떨까 해서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기후변화를 주로 이제 내용을 볼 겁니다. 이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대기상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이제 증가하고 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자꾸 상승하면서 온난화 효과가 이제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산업의 발달과 인간 활동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복사 강제력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자연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하고 사회 경제 활동의 중심인 수자원 문제라든지 또 농림 문제, 수산 그리고 축산을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그 대기지라든지 거주지 등의 자연과 인간의 모든 이런 부분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구가 1.5도 이상 높아진다면 폭설과 폭염과 같은 이러한 기상이변, 또 동식물의 멸종이라든지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계적인 재앙을 닥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 IPCC에서 기후변화협회에서 이미 얘기되어 온 사실들입니다. 이런 그 기온이 오르면은 또 산불이 나고 또 가뭄도 발생하고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서 사람이 사는 거주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사람과 접촉이 증가가 되면서 인간과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이런 시대적으로 지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이 이제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오래 있던 그 고대 바이러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빙하가 녹아서 다시 묻혀 있던 그러한 그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에게 습격해 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인류는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또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를 지금 갖고 있냐면 이런 바이러스 노출 위에도 당면한 과제로 오는 것은 해수면의 상승이죠. 그 다음에 식량과 수자원의 공급에 대한 문제가 오고요. 인간 건강의 침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병행군으로부터 인간 건강의 침해를 지금 받는 문제와 자연 생태계 파괴 외에도 사회경제 전분해에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증가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의 그 대책, 대응 방향을 이제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니냐. 주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미래 기후가 어떻게 바뀔까? 또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 줄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는 어떤 관계를 일으킬까? 상호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지구온난화에 온실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기 중에 포함된 온실가스의 경우는 사실 온실유리나 비닐하우스의 폴리에틸렌 필름과 같이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되는 단파장의
태양 복사파를 잘 투과를 시킵니다. 또 지표면에 복사돼서 대기로 방출되는 장파장인 적외선을 흡수해서 지표면의 온도를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온실가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해줍니다. 또 이 온실가스가 문제는 뭐냐면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5도인데 만약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영하 17.8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도 온실가스는 해주는 거죠. 또는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서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 이런 등과 같이 온실가스 농도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높아지게 되면 이들 가스 성분이 보다 많은 장파장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지구의 열적 균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는 대기나 지표면에 반사돼서 다시 우주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대기층을 통과해가지고 일부는 지표면에 흡수돼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지면 온도를 상승시키죠. 이제 중간에 이런 온실가스 층에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는 다시 대기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온실가스라는 요 층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 흡수된 이 복사 에너지는 다시 이 지표면으로 재방출을 시키죠. 그 지표면은 적외선 에너지를 대기 중에 이렇게 복사도 시키지만 이 온실가스 층에서 다시 재방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재방출이 되다 보니까 지면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대기층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을 시키다 보니까 지구 표면은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층에 있는 이 CO2라든지 온실가스의 농도가 지구를 뜨겁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의 온실 효과하고 복사 에너지가 어떠한 그 서로 균형 수치를 유지해 주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온실가스라는 것이 도대체 뭐를 온실가스라고 그러는가? 온실가스는요, 이산화탄소, 메탄, 그 다음에 이거를 N2O를 갖다가 아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FC가 이제 뭐냐면 과불화탄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HFC라고 그러는 거는 수소불화탄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SF6라고 표시하는 거는 뭐냐면 6불화탄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CO2는 에너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온실가스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CO2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CO2라는 걸 1로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CO2라는 이런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지수 GWP의 1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메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탄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어떤 유기물질이 산화분해하는 이런 과정에서 항상 메탄가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 지수는요, 한 21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CO2가 1이라고 기준했을 때 메탄은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지수로 보면 21배가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2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갖다 아산화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산업공장이나 비료 사용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지구 온난화 지수로 보면 한 3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산화지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310배 정도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PFC라는 게 뭐냐면 과불화탄소라는 거고, HFC는 이제 수소불화탄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F6는 이거는요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주로 에어컨 같은데 냉매에도 많이 씁니다. 냉매에도 많이 쓰고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세척용으로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CO2 1kg을 내면 지구온난화는 1밖에 되질 않는데 PFC나 HFC, SF6 같은 경우는 똑같은 1kg인데도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율은 1300에서 23,900배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진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돼서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를 한 다음에 다시 지구에다가 재방출을 시키니까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걸로 본다면 이 온실가스 농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서 보면은 이 극지방의 이제 고온현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증가에 의한 한해 지구 기온 상승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지역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그만큼 지구 기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기온 상승은 열대 지역과 같은 저위도에서보다도 2 내지 3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극지방에서의 기온 상승이 열대 지역이나 저위도 지역보다도 더 기온 상승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얼음이 더 녹는 속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지방에서의 설면이나 해빙이 녹아서 지표면에 태양에너지 양이 더욱 흡수돼서 기온 상승의 가속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의 증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강수의 패턴과 그다음에 강도 및 극한의 변화라든지 적설량의 감소. 이 적설량이 왜 감소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점점 높다 보니까 눈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설량의 감소라든지 빙하의 광범위한 융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토양 수문과 유출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유럽이나 남미에서 보면요 이상 가후가 증가한다든지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뭄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죠.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구름들이 갑자기 강한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국지적 충돌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온 상승이 있죠. 최근 10년 동안에 이렇게 각 계절별로 고온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과 동경이 과거에 100년간 평균 기온이 상승이 1.6 내지 2.6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전 세계의 기온 상승은 100년 동안에 한 0.6도 정도 기온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서울과 동경에서는 평균 기온 상승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과밀한 도시에서의 나오는 CO2 문제들이 있죠. 온실가스가 이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에 비해서 이렇게 대도시 또 과밀 지역 같은 데는 평균 기온이 상승이 더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이 25도인 날을 우리는 뭐냐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이런 열대 현상이 증가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태풍의 영향을 볼 수 있고요. 저위도에서 더운 열 에너지를 북쪽 극지역으로 이동시킬 기회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태풍이 자주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태풍의 발생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풍이 이제 자주 발생해서 그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막화하고 황사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인간 활동에서 사막 주변의 지역이 급격하게 황폐화되면서 생기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농지 확장이라든지 자연녹지의 파괴, 또 농작물의 경작이 실패한 이런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사실 수분 함유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홍수도 발생하고 토양 침식도 일어나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사막화로 돼서 전체 한 17%가 사막화되다 보니까 공기질은 좀 더 악화되고 그것이 한반도까지 지금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애를 많이 먹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과도한 광목과 벌목 그리고 도시의 확장 및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사는 중국 내륙에 위치한 내몰고 사막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생성이 되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막염, 폐에 일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PM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메타 같은 게 이제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로 나누는 게 초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와요. 초미세먼지라는 건 뭐냐면 입자의 평균 입경이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눈과 목이 따갑다든지 이 기침이 난다든지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두통, 폐렴 이런 감염성 질환을 주로 일으키는 게 미세먼지 쪽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등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 것들입니다. 또 초미세먼지인 입자의 평균 입자가 2.5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는 것은 알레르기의 결막염이라든지 각막염, 비염, 또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이런 거와 또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밑에 이제 스모그라는 걸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스모그는 뭐냐면 우리가 연기하고 안개를 갖다가 합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스모크하고 포그를 합성시켜서 스모그, SMOG라고 이렇게 해서 스모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보면은 좀 불안전 연소가 돼가지고 고무스루만 연기를 뿜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매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매연들을 우리는 뭐냐면 탄화수소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렬하고 이 자동차나 어떤 내연기관의 불안전 연소에서 나오는 이 검정 물질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만 있으면은 이 스모그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모그는 우윳빛처럼 뿌유스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 스모그입니다. 이 스모그는요 눈과 목의 점막에 자극을 줘서 따갑게 느껴지죠. 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눈병,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를 한번 보죠. 21세기의 열대우림의 절반을 살릴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구온난화가 돼서 계속 온도가 높아진다면 열대우림은 존속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는 산림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고 온대와 안대 산림은 극지방 또는 고위도 지역으로 옮겨가서 많은 지역이 토지와 관목으로 바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지금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아열대림의 기후가 형성되고
중부 이북 지역은 냉온대 수준임에서 나눔대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 1도 정도 기온이 상승되면 식생 생태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는 또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거죠. 수온 상승으로 인한 바다의 생태계는 급변하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많이 먹던 명태 어획량도 급격하게 급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난대성 어종인 오징어라든지 어획량이 급상승하게 되고 아열대 어종이 많이 잡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해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대형 해파리 출현으로 이 해양 수산 자원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다 사막화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된다니까 이 바다의 해조류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가 하나의 사막화가 된다든지 수온 상승에 따른 해조류의 변화에서 긴 양식장이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한 명태 어획량의 변화 및 난대성 어종의 트렌드입니다. 1970년대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명태가 상당히 많이 잡혔죠. 우리는 해역에서. 근데 지금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열대 난대성 어종들이 이제 주로 출현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게 해수면 상승을 볼 수 있죠. 자, 기온이 상승하면은 대기와 접해 있는 해수면의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층부가 가열이 되고 이에 따라서 해수가 열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수면 상승하면서 가장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남태평양의 투바루 섬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한 4,000km 떨어져 있고 산호섬이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의 한 3분의 1 크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50년 내지 늦어도 100년에는 이 투바루 섬이 사라질 거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의 영향이죠. 지역 특산물의 품목이 바뀌어갈 거다. 지금 현재도 바뀌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로 작물의 종류별 재배 순서에 변화하고 식물의 성장에 의한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모작이 가능한 사과와 같은 온대 과일의 재배 지역은 북상을 하게 되고, 남쪽에는 이제 구아바라든지 참다래, 망고, 파파야, 바나나 이런 아열대 과일로 이제 재배가 가능해질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면 어떤 문제도 가장 큰 건 병충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병충해로 인해서 농업 및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주거나, 우리나라의 아열대 과일 재배 중에서 이게 구아바죠. 이게 참다래고요. 이게 망고입니다. 이게 파파야고 여기 바나나. 이렇게 농작물이 이제 점점 아열대 농작물로 많이 바뀌어갈 거라는 얘기까지. 수자원과 자연재해를 보면은 우선 강수량이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수증기량이 점점 많아지면 강수량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10년간에 한 10% 정도 증가됩니다.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큰 태풍들을 여기다 볼 수 있는데 아마 베티, 썰마, 루사, 메리 과거에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북직성 폭우로 산사태라든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에서 이 전염병의 발생 문제를 쭉 살펴보면 우선 그 바이러스는 숙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숙주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감염성 인자로서 DNA나 RNA라는 유전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RNA는 유전체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DNA는 유전체 변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DNA는 뭐냐면 RNA의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일종의 어떤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유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주라든지
세포 내의 복제라든지 감염,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전염병에 발생하는 하나의 기작을 우리가 한번 보고서 넘어가죠. 전염병 발생은 세 가지의 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인이죠. 병원 차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이 기생에서 살아가는 숙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병인, 환경, 숙주가 하나의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또는 평형을 깨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이나 이런 유행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가 우리가 물이오염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오염됐다는 것은 환경적인 조건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장치부수나 이질이 이제 유행할 수 있고, 공기가 전염되면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결핵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전염병으로 볼 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염병을 분류할 때 호흡기 계통의 전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 또 피부, 점막에 의한 전염병, 동물, 곤충에 의한 전염병, 이렇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호흡기 계통의 전염병은 뭐예요? 디프테리아, 뭐 백일해라든지, 백일은 뭐예요? 어린이들이 급성 기도 감염증이 백일이죠. 폐렴이라든지 또는 성홍열. 성흉혈압은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이 나고 전신에 발진이 생기는 게 성흉혈이죠. 인후염이라든지 폐결핵, 한센병, 이게 이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천연도, 감기,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화기 계통에 의한 전염병 같은 경우는 블루셀라증이라든지 유행성 설사병, 그 다음에 이질, 살모넬라 식중독이라든지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기생충 감염, 그 다음에 유행성 간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와 점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염병은 신생아의 눈의 감염이라든지 매독, 그 다음에 유행성 각막염, 결막염, 트라코마, 오음, 도장부스럼 이런 것들이죠. 도장부스럼은 개인적인 위생관념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죠. 1960년도나 70년도 초반까지도 특히 60년도 때의 도장부스럼은 우리 시절에도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뚱구스름하게 그 머리털이 빠지고 이렇게 부스럼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피부 점막에 있는 전염병인데, 그런 것들은 개인 위생이 철저하지 못해서 생기는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곤충에 의한 전염병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죠. 탄저병이라는 것은 소, 말, 양, 초식, 가축에서부터 발생이 돼서 사람에게 옮겨지는 게 탄저병입니다. 그 다음에 와일시병이라고 해가지고 쥐의 오줌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죠. 파상풍이라든지 공수병, 그 다음에 이제 말레리아, 발진티부스, 일본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물, 곤충에 의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동물종의 동물 간의 전파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축과 가축 또는 가축에서 가축으로 또는 사람과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중의 특초 간의 전파를 보는 것을 우리는 직접 민속 공통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중 척추 간의 전파를 본다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척추동물 간에 전파되는 거지. 예를 들면 가축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든지 또는 사람으로부터 가축으로 전파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는 건 순환인수 공통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와 무척추 간에 전파되는 것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전파 형식은 변태 인식 공통전염병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모기에서 낙타로 같은 경우, 또는 모기에서 사람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태 인수 공통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동물과 비동물 간의 전파에서 보면 척추동물로부터 동물이 아닌 식물이나 토양 같은 것을 거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경우로서 이런 것들은 기시성 인수 공통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호흡기 계통의 전염병 발생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아주 우리가 익숙한 호흡기 계통의 전염병의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스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발생 시기는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입니다. 주로 매개체는 박쥐로부터 매개가 됐고요.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고,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설사 이런 증상이 있고 치사율은 약 한 10%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치사율은 없었죠. 신종플루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이 됐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로 돼지로부터 매개가 됐고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서 H1N1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죠. 증상으로는 고열, 두통, 기침, 그 다음에 인후통, 근육통, 오한 이런 것들의 증상을 볼 수 있고 치사율은 한 1% 정도, 국내는 0.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제 발생이 됐고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낙타와 박쥐로부터 매개가 되어 있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요. 고열, 기침, 호흡곤란,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한 41% 정도 되고 국내는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발생이 됐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매개체는 박쥐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했고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두통, 설사 이런 증상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박쥐, 돼지, 낙타로부터 호흡기 계통의 전염병이 된 매개체의 한 예를 여기가 보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하고 어떤 연계성을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기후변화하고 어떤 연계가 될까? 자, 하나의 생태계 파괴와 서식지 이동이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간이 자꾸 개발하고 파괴시키다 보니까 서식지로부터 쫓겨나왔던 야생이 사람과 자꾸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된 인간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뭐냐면 생물 다양성 동의 감소입니다. 생물종이 자꾸 감소되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질병이 범람할 수 있는 차단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육식문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인수 공통감염병을 증가시키는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기온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수 공통감염병이 증가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구온난화하고 바이러스 노출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온도가 1도 상승할 때 찌찌가루라든지 말라리아, 장염, 비브리오 이런 전염병 발생률이 한국보건사연구원들에 의하면 4.24%씩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기온 상승과 강물량의 변화가 기후변화로 인한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을 전파시키는 모기 번식 환경이 급속히 확대되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습한 상태가 되면 뭐예요? 모기가 번식이 되잖아요.
모기의 급속한 확대가 되고 또 홍수로 인해서 설치류의 배설물 노출이 증가되다 보니까 유행성 출혈이라든지 또 폐증후군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한타바이러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든지 지구온난화로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면서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같은 예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지카 바이러스가 지구온난화로 되면서 자꾸 변이도 일으키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서 뭐가 생기냐면 소두증까지 생깁니다. 소두증이라는 게 머리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공포를 몰아넣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기에서 전파되는 아르고 바이러스가 원인인 황열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마존 분지 지역에서만 주로 발생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발병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상치 않은 이렇게 모기들이 과대하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모기떼들이 이제 많이 번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모기 매개체로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죠. 지카 바이러스, 일본염, 댕기열. 그래서 모기에 의한 대표적인 4대 전염병은 이 네 가지입니다.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일본염, 댕기열이죠. 자, 이런 모기들이 인간의 피부에 접촉해서 피를 빨아먹다 보니까 이제 감염을 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면요,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의 변화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생된 건 이렇게 노란 부분의 극두적이에요. 아주 지역이 굉장히 극소적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이고. 자, 그렇게만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지카 바이러스가 최근 2015년 이후에는 어떠냐면 이 남미 대륙 전체라든지 요 부위, 뭐 이 지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까지 이제 다양하게 또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번성이 돼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변이종이 각 지역에 넘어서 어떤 국가를 넘어서 지역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그런 문제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여기 합성된 사진이 있는데 이게 원래의 정상적인 분해입니다. 근데 지카 바이러스에서 소두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통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형아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천 년 또는 수백 년간의 영구 동토층의 보존대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런 바이러스가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직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자꾸 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온 상승에 따라서 병원체가 변종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러스가 일단 생기면은요 온도에 의한 저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도가 점점 지구온난화로 따뜻하다 보니까 병원체 자체가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자꾸 변종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도 기온 상승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지구온난화로 지하에 묻혀있던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가 되고 악순환이 지속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염병의 판단력과 사회 인식의 변화죠.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 판단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런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동물에게 기생하고 있던 균과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 더 나아가서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종의 자연적 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서 기후변화 대처하고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동체 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당사국 총회를 했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2도 이상의 온도 상승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 후에 이제 2018년 IPCC 총회에서 1.5도로 억제를 시켜보자 지구의 온도를. 그래서 이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질병과의 연관성에서 보듯이 코로나19는 이제 생태계 파괴였고 환경오염, 기후위기가 불러온 하나의 재앙이라는 것은 제 주장이라기보다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라든지 준비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사실 우리의 미래 역시 안전한 일상이라든지 좋은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부 학자들이 감염병 위기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내지 6년 주기설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파괴와 같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종 감염병들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늘어날 거다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기후학자라든지 감염병 학자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 생태계 파괴라든지 육식문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과 인간의 접촉 증가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 이제 점점 증가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가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 전염병의 팬데믹과 사회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제 지구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